반갑습니다. 킹메이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1편에서는 김포시를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김포나 용인이나 아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김포나 용인은 어쨌든 인구나 산업이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성남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나 용인 같은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좀 밖으로 새지 않게 하는, 좀 갈무리를 잘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성남이란 천당과 지옥이 동시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로 설명을 해야 되는 도시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천당과 지옥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2023년 6월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용인시에서, 이건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출한 게 아니고요. 용인시에서 소비 지출이 일어난 금액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시가 6,778억 원의 소비가 일어났고요.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7,216억의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가 아까 인구가 살짝 적긴 했는데 소비 지출은 7,636억으로 가장 큰 금액. 그러니까 성남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 세 개의 시를 비교해 봤을 때 소비 지출 규모는 가장 크다. 오늘 아마 우리가 성남시를 깊게 얘기하다 보면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차이? 뭐 이런 얘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천당과 지옥. 그렇죠. 천당과 이 지옥. 표현이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이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시 내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 과도한 집중이 돼서 어쨌든 효과가 엄청나게 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구가 분담도 줄고 이거 있다. 아까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그 선택과 집중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거 비용이라든가 기타 삶의 비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왜냐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유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주거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유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과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빠져나가고. 인근 도시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자, 수정구와 이제 중원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 투자가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 서운하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인구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촬영을 할 때마다 장비가 하나씩 늘어나요. 지금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카메라가 더 늘어서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우리 카메라가 는 만큼 우리 구독자 수도 좀 늘었나요? 좀 늘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도시를 살펴볼 텐데요. 고향이 광주라서 광주에서 태어나고 뭐 학교도 광주에서 나오고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좀 예전에 광주는 약간 그 발전이 필요하다, 발전이 필요한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산업도 좋아졌으나 이제 저한테 뭐 서울에 살 거냐 광주에 살 거냐 물어보면 아직까지 광주에 돌아가기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저한테는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구가 광주가 122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42만이니까 30년 동안 한 20만 정도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인구 중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30년 전에 2.75%였는데 지금 2.77%,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 잘못하면 안 되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있는 그대로 저는 숫자만 갖고 얘기하니까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제 대형 쇼핑센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정말 혜택을 얼마나 많이 보는 거냐.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면 소상공인만 혜택을 보면 되는 거냐? 이게 또 사실은 소비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광주광역시에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외식업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중이 33%입니다. 덜 먹네요. 덜 먹죠. 맛의 고장. 네, 맛의 고장인데 소매업 비중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중이 광주는요 50.8%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도 거의 서울보다도 10%포인트가 높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또 지출하는 비중은 15.9%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소매업에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광주시다.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 비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위험한 얘기라는 게 결국 이 얘기였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광주 분들이 좀 돈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너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산 건 아니고요. 똑같은 바가지 쓰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예.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이 광주를 보면서는 우리가 항상 광주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다. 실제로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건 이제 역량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건 내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면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우리 사실은 주시태 시장님이 다 얘기한 건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도 빼죽해야 된다고. 빼죽이라 그러면 좀 이게 표준어가 아니지. 뼈쪽이라 그래야 되죠. 발음이 잘 안 돼. 뾰족해야 돼요. 그래서 광주가 그 뾰족한 것을 좀 이렇게 재밌는 쪽으로 뾰족한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 민주화와 관련된 너무 좋은 인상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너무 확고해졌으니까 그거에다 좀 더 재밌는 뾰족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뭐 핫하기로만 치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성동구를 찍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좀 쓴소리들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또 모든 지역이 다 안 되고 있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어딘가는 또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러니 이제 지역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다. 모범 사례.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동구를 선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성동구가 모든 면에서 다 선진적이고 앞서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노선과 유효한 전략,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수동 상권이 최근에 이렇게 핫해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사실 이제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너무 잘 알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즘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땐 이거 거의 10년 걸린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10년이 걸렸어요. 네, 왜냐면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만든 정말 성곽 같은 아주 안전하게 핫플을 만든 되게 오랫동안 투자한 좌측에는 종로 중구가 있어요. 용산이 있고, 또 위에는 동대문구 있고, 오른쪽으로는 광진이 있고, 아래는 또 강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 중구, 강남 이런 거대한 지역들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뭐 상권이 발달하거나 업무지구, 밀집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좀 그나마 유일하게 좀 유일한이 되는 거는 성동구의 이제 1인당 월평균 소득 수준이 1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편이네요. 네, 25개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영성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이렇게 6개 지역이 서울의 이제 상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주말 여행족 지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화곡동, 신길동 이쪽이 해당되고요. 그런 성격은 성동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말씀이시죠? 내부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보통 서울에 있는 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정동의 변화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원천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퀴즈만 비율은 조금 있으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략들이 1년 뒤에, 3년 뒤에는 이런 퀴즈맘 지역들도 늘지 않을까. 뭔가 왜냐하면 여기 성수동이 사실은 약간 공장지대 같은 느낌의 그렇죠.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막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뭔가 그분들이 뭔가 약간씩 이상한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성수동으로는 왜 뭐 수제 거리, 구두거리, 그렇죠. 막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공장지대에 예술가들이 좀 이제 모여들고 그런 작업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건 그거고 뭐 그때는 이제 임대료도 좀 싸고 그렇게 또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2015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네.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성수동이 제2의 경리단길이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직 경리단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상권이니까 핫했으니까 성수동이 그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사들도 이게 약간의 이제 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약간 리딩해 나가는 느낌. 그렇죠. 일종의 왜냐면 역할이네요. 그때 저는 솔직히 거기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저기 얘기긴 약간 하는데. 이렇게 솔직함을 뿌리기 시작한 거야 보니까. 이제 영통구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생활인구는 어떠한지 또 우리 이종수 책임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준비해 오셨죠?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명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통구의 전체 생활 인구는 35만 명, 주민등록 인구가 36만 명인 거 비교해보면 비슷한 생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권선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등록 인구가 36.7만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서 영통구가 생활 인구는 34만으로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안에서도 광교 일동이 4.9만 명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중심을 놓고 있는 메탄 3동, 영통 3동, 원천동 이 삼각편대가 평균 4.5만 정도로 돼서 바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딱 보니까 그 동네가 진짜 한눈에 딱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지도 들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22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메탄 3동, 광교 2동, 원천동이 한 1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말씀하신 망포 1, 2동 요게 작년무 대비 한 1만 명 정도 증가. 생활인구가. 예. 그래서 원래는 메탄 3동과 광교동, 원천동이 좀 많았었는데 광교 1동보다 많았었는데 여기 좀 감소하면서 영통 3동과 함께 뭐 삼각편대를 이루는 이런 구조로 좀 변경됩니다. 기본적으로 광교나 영통 이쪽에 있으신 분의 평균 30%가 수원시 외부로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광교 1동 같은 경우는 서울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8%, 서울은 10%.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삼성전자 옆에 있는 영통, 1동, 2동, 3동은 서울은 8.8%, 5.5%, 5%. 그래서 서울로 오는 부분이 좀 적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16%, 15% 정도. 아까 광교보다는 조금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경기도의 도시를 다룰 때 김포나 성남이나 물론 서울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한 2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경기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약간 자족 도시적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기도청 이전 계획이 나온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교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처럼 이제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청이 이미 이전 계획이 잡히고 20년 동안 그걸 하면서 이미 20년 동안 경기도청 이전을 준비해온 도시인 거예요. 아, 일종의 행정도시로 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그러니까 주거단지도 들어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아 광교점도 들어섰죠. 또 호수공원도 있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잘 돼 있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멀지 않은 균형적으로 곳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된 느낌이 드는 도시가 광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행정력이 어마어마하다. 전국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행정력을 가진 도시가 없을 것이다. 오늘 수훈 씨 칭찬을 많이 하시네. 저는 이런 거에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정력이 과하게 투입되면 저희가 이제 분당 신도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선택과 집중이 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차가 안 움직일 때 이렇게 밀 때 어느 정도만 그 궤도에 올려 놓을 때까지만 밀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게 좀 놔두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광교는 어느 정도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요거를 눈을 돌려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메탄이나 영통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이제 뿐만 아니라 수원의 이제 장안구나 그렇죠. 그런 데를 같이 봐줘야 수원의 팔다리나 장안구도 이제 동시에 좀 개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그 행정력을 이제 그쪽으로 좀 쏟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뭐라고요? 보부상. 보부상? 점점 아, 근데 점점 업그레이드 되시네요. 요즘 뭐 과외 받아요? 방송을 하는 거? 저 거기 사온 거 같아. 저도 살아야죠.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예,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따뜻한 남쪽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태우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 그래서 상징적인 제주도를 지역이죠. 네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잡았는데 사실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관광지지만 또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생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요거 자료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따라한다니까. 따라서 이렇게 아니 이거. 요새 치팅을 좀 했습니다. 피를 받은 것 같은. 제가 주실장이 종이에 인쇄해 오니까 또. 네, 이것도 이렇게 PT로 했고요. 우선 제주도는 2000년도에 54만 명, 2000년도 56만 명, 2010년도 58만 명. 그래서 쭉 증가를 했고요. 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못 넘은 80만 명,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70만이 넘었어요. 네, 40대부터 80대까지는 최소 10%, 많게는 97%까지 증가를 합니다. 즉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주를 해오셔가지고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한참 될것 뭐 같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가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뭐 이효리 그 가수 효과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특별자치도청의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인구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구 부분 고령화가 멘트를, 심각하다. 멘트를 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중년 2인 가구, 간에는 제주도를 안 가요? 중년이 되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젊었을 때 2인 가구는 오시는데 중년이 되면, 그러니까 아까 45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제주도 거의 안 오십니다. 처음 듣는 얘기.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예. 교수님. 신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중년. 본인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죠. 저는 저도 제주를, 그러네. 가면.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면 아주 답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제주도는 많이 안 가네. 일본 더 많이 가는데 뭐 유럽도 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외든 어디든 뭐 2박 3일 이상의 어딘가를 갈 때 제주도 가는 확률을 보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또 충분히 많이 가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주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GRDP, 지역 내 총생산 가운데 관광산업이 3조 5천억, 그래서 21%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체 산업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당연히 제주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게 그 뭐 공원 운영업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 숙박업과 음식점업 그 비중이 결국은 이제 관광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산업
이 차지하는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나머지 이제 생활형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관광이 좀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생활형 서비스가 더 커지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관광산업 이제 외식업과 여가 서비스업, 숙박업이 38.4%에서 23년 8월 현재 36.6%로 1.8%포인트 비중이 줄어듭니다. 아까 이제 관광객들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 네. 소매업이 0.7%포인트 그리고 생활, 의료, 교육 서비스 비율이 23.2에서 24.3으로 1.1%포인트 증가합니다. 아,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인구수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주거 인구수는 늘고 관광은 줄고 하니까 그게 이 여기서도 산업이- 나타나는군요. 예. 네.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외식과 여가 서비스의 합산이 53.1%였는데 51.2%로 1.9%포인트가 줄고 역시 생활, 의료, 교육 서비스가 16.1에서 18%로 1.9%포인트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 인구는 늘어나는데 관광업이 줄어드니까 이런 생활형 업종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18년까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 의료, 생활 편의시설이 70만을 수용할 만큼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상 진단이었고요. 또 서귀포시는 관광지로 아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대학교도 없고 영화관도 있긴 있는데 두 개가 다 중문 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남쪽, 이쪽은 거의 생활 인프라가 우리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뭐 학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동남쪽에 특히 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남북으로 좀 갈려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결 구도로 제주시에 많이 밀집하고 서귀포시에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는 동서로 나뉘어서 서쪽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동남쪽, 동쪽을 좀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 관계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가 우리나라 내에서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인가 이게 물꼬가 다른 쪽으로 만약에 관광의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강해지면 제주도가 생각보다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그렇죠. 지금 전환점에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상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지키자. 이거 되게 위험한 사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